안녕하세요. 저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진짜 유언을 지켜낸 70대 막내 며느리입니다. 여러분은 가족 간의 재산 다툼이 얼마나 추악해질 수 있는지 아시나요? 저는 30년 동안 시부모님을 모시며 화목한 가족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년 만에 그동안 쌓아온 정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경험했어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지혜와 욕심에 눈먼 형제들의 추악한 본성,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반전에 관한 실화입니다. 시작은 작년 봄이었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딱 1년째 되는 날이었죠. 큰형님이 갑작스럽게 형제 모임을 소집했어요. 평소에는 명절 때도 얼굴 보기 힘든 분이 웬일인가 싶었죠. 막내야,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셨으니 산소 자리를 정리할 때가 됐어. 큰형님의 첫마디에 저희 남편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아버지가 그토록 아끼시던 선산을 팔자니요? 그것도 돌아가신 지 겨우 1년 만에요.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가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땅이라고 그러셨는데. 남편이 조심스럽게 반대 의사를 표했지만 이미 다른 형제들은 큰형님 편이었어요. 둘째 형님도 셋째 형님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막내야, 요즘 같은 시대에 산소 관리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우리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벌초하러 가기도 힘들고 자식들은 더더욱 안 가려고 하잖아. 큰형수가 거들었어요. 평소에는 시댁 제사에도 얼굴 한번 안 비추던 분이 갑자기 열심히 나서는 게 이상했죠. 그래도 아버지 산소를. 아이고 막내 아주머니. 요즘은 다들 납골당으로 모시잖아요. 깨끗하고 관리도 편하고. 우리 시아버지도 그걸 원하실 거예요. 둘째 형수까지 거들고 나섰어요. 평소 서로 사이가 안 좋던 형수들이 이 일에는 한마음이 된 것 같았죠. 저는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어요. 30년을 시집살이 하면서 익힌 육감이랄까요? 형제들이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것도 그렇고 평소와 다른 태도도 그렇고요. 그런데 땅값은 얼마나 받을 수 있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러자 큰형님이 준비해온 서류를 꺼내 보여주셨죠. 감정평가를 받아봤는데 5천만 원 정도래. 형제가 넷이니까 한 사람당 1250만 원 정도씩 나누면 돼. 5천만 원이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항상 그 땅이 명당이라고 자랑하셨고 주변에 개발 소문도 있었는데 겨우 5천만 원이라니요. 형님, 그 감정평가서 어디서 받으신 거예요? 작년에 옆 땅은 3억에 팔렸다고 들었는데. 남편이 의문을 제기하자 큰형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야, 내가 거짓말을 한다는 거야? 정식 감정평가사한테 받은 거야. 아니, 형님. 그게 아니라. 됐어. 동생들이 다 동의했는데 막내 너만 반대하는 거야? 너희가 아버지 재산 독차지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갑자기 화를 내시는 큰형님의 남편은 더 이상 말을 못했어요.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둘째 형님이 중재에 나섰죠. 막내야, 형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 우리가 이제 다 70이 넘었는데 언제까지 산소 관리를 할 수 있겠어? 자식들한테 부담 주지 말고 깨끗하게 정리하자. 그래요, 막내 아주버니. 우리 애들도 벌써부터 나중에 산소 관리하는 거 부담스러워해요. 셋째 형수도 거들었어요. 마치 미리 짜고 온 것처럼 모두가 한 목소리였죠. 그날 형제 모임은 결론 없이 끝났어요. 남편과 저는 좀 더 생각해 보겠다고 했지만 형제들은 한 달 안에 결정하자며 압박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은 한숨만 쉬었어요. 여보, 형님들이 왜 저러실까? 평소엔 아버지 산소에 가지도 않던 분들이. 그러게요. 뭔가 수상해요.
특히 큰형수님이 너무 적극적이에요. 평소랑 너무 달라요. 우리 부부는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아버지가 그토록 아끼시던 땅을 팔아야 하나, 형제들과 사이가 틀어질 각오를 하고 반대해야 하나.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부동산을 지나가다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주머니, 요즘 그 뒷산 일대 땅 사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조만간 대규모 개발 계획이 있다는 소문이 파다해요. 정말요? 우리 시아버지 산소도 거기 있는데. 아이고, 그럼 대박이네요. 개발되면 평당 1,000만 원은 거뜬히 넘을 거예요. 아주머니네 땅이 한 200평 되죠? 그럼 20억은 되겠네요. 20억이라고요? 5천만 원이 아니라 20억이라니. 저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급하게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이야기했더니 남편도 경악했어요. 뭐? 20억? 형님들이 그걸 알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럼 왜 그렇게 급하게 서두르겠어요? 우리 부부는 배신감에 치를 떨었어요. 친형제끼리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날 밤 막내 시동생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형수님, 저 막내예요.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응, 막내야. 무슨 일이니? 형수님, 제가 이런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형님들이 뭔가 이상해요. 막내 시동생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큰형수님이 저한테 전화해서 막내 형 설득 좀 해달라고 하는데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제가 우연히 들었는데 큰형수님이 누군가와 통화하면서 빨리 처리해야 한다. 개발 계획이 공식 발표되기 전에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제 예상이 맞았어요. 형제들은 개발 정보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막내야, 고마워.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줘서 정말 고맙다. 형수님, 저는 아버지가 그 땅을 얼마나 아끼셨는지 알아요. 돌아가시기 전에도 이 땅은 절대 팔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아버지는 항상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형제들은 아버지의 유언도 무시하고 욕심에 눈이 먼 거죠. 다음 날 저는 결심을 했어요.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평소 거래하시던 은행에 가봤어요. 혹시 아버지가 남기신 게 있을까 싶어서요. 은행 창구에서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저희 시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혹시 저희한테 연락 안 간 게 있을까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갸웃했어요. 고객님, 잠시만요. 뭔가 특이한 게 있는데. 과장님을 모셔올게요. 잠시 후 과장이라는 분이 나와서 저를 상담실로 안내했어요. 고객님, 사실 저희도 연락드리려고 했는데 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고객님,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특별한 서류를 맡기셨거든요. 특별한 서류요? 네, 유언 공증서와 함께 특별한 지시사항이 있었어요. 돌아가신 후 1년이 지나고 가족들 사이에 재산 문제로 갈등이 생기면 막내 며느리에게 전달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아버지가 이런 것까지 준비해 두셨다니. 과장님이 금고에서 봉투를 꺼내 제게 건넸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보니 아버지의 친필 편지와 공증 받은 유언장이 들어 있었어요.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났어요. 막내 며느리에게.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나는 내 아들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이미 알고 있다. 욕심이란 것이 사람을 얼마나 변하게 하는지 나는 80평생을 살면서 너무나 많이 봤다. 내가 가진 산소 자리는 겉으로 보기엔 그저 야산에 불과하지만 실은 곧 큰 개발이 될 땅이다. 내가 시청에 아는 사람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5년 안에 그 일대가 신도시로 개발될 예정이다.
큰 아들은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시청에 다니는 친구가 있으니까. 그리고 다른 아들들도 큰 아들의 꿰매 넘어갈 것이다. 하지만 나는 욕심에 눈먼 자식에게는 한 푼도 물려주고 싶지 않다. 30년 동안 나와 늙은 아내를 극진히 모신 막내 며느리, 너에게만 진실을 알려주고 싶다. 이 유언장대로라면 만약 형제 중 누구라도 산소 자리를 팔려고 시도하면 그 땅은 자동으로 막내 며느리 명의로 넘어가게 되어 있다. 이미 법적으로 모든 절차를 마쳤다. 내 아들들이 탐욕을 버리고 화목하게 지내길 바랐지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차라리 30년 동안 효도한 며느리가 갖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부디 이 땅을 지켜주길 바란다. 그리고 훗날 개발이 되면 그 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길 바란다. 2023년 3월 15일 아버지가 저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어요. 아버지가 모든 걸 예견하고 계셨다니. 그리고 저를 이렇게 믿어주셨다니. 공증 받은 유언장을 자세히 읽어보니 정말로 편지 내용대로였어요. 형제 중 누구라도 선산을 매각하려 시도할 경우 모든 권리는 막내 며느리 김정숙에게 귀속된다고 명시되어 있었죠. 더 놀라운 건 유언장 마지막 부분이었어요. 또한 본인은 큰아들이 20년 전 내 도장을 도용하여 부동산을 무단 처분한 사실을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한 증거 자료를 별도 보관하고 있음을 밝힌다. 만약 큰아들이 본 유언에 불복할 경우 해당 자료를 검찰에 제출할 것을 막내 며느리에게 위임한다. 이런 큰형님이 과거에 그런 일을 저지르셨다니. 아버지는 알고도 참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은행을 나와 곧장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유언장이 법적으로 완벽한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변호사님은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더니 감탄했어요. 정말 완벽합니다. 모든 법적 요건을 갖췄고 공증까지 받으셨네요. 이 유언장은 절대 뒤집을 수 없습니다. 그럼 형님들이 땅을 팔려고 하면 자동으로 부인께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조항이 발동되는 순간 다른 상속인들은 일체의 권리를 잃게 됩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됐어요. 당장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까요? 아니면 좀 더 기다려볼까요? 남편과 상의한 끝에 일단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어요. 형제들이 정말로 끝까지 욕심을 부리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일주일 후 큰형님이 다시 가족 모임을 소집했어요. 이번엔 더 강경했죠. 막내야, 더 이상 시간 끌지 마. 이미 매수자도 구해놨어. 5천만 원 현금으로 준다고 했어. 형님, 정말 그 가격이 맞는 거예요? 너무 싸지 않아요? 또 그 소리야? 내가 감정평가서까지 보여줬잖아. 큰형수가 끼어들었어요. 막내 아주머니, 혹시 딴 마음 먹고 계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누구한테 팔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형수님. 그런 게 아니라. 그럼 왜 자꾸 반대만 하세요? 다른 형제들은 다 찬성하는데.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졌어요. 심지어 둘째 형님은 이런 말까지 했죠. 막내야, 너희가 아버지 모시고 살았다고 해서 재산을 더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니야? 우리도 다 아버지 자식이야.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30년 동안 시부모를 모신 것도 서러운데 이제 와서 욕심쟁이 취급을 받다니요. 형님, 저희는 재산을 더 바라는 게 아니에요. 단지 아버지가 그토록 아끼시던 땅을 이렇게 헐값에 넘기는 게 맞는지. 헐값? 감정평가서를 믿지 못하겠다는 거야? 큰형님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제 핸드폰이 울렸죠. 모르는 번호였지만 뭔가 예감이 들어 받았어요. 김정숙 님이시죠? 저는 시청 도시개발과 직원입니다. 어르신이 소유하신 토지가
개발구역에 포함되어 보상 관련 안내를 드리려고 연락드렸습니다.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저는 스피커폰으로 바꿔서 모두가 들을 수 있게 했죠. 네, 무슨 말씀이신지. 해당 토지는 평당 1,200만 원의 보상이 책정되었습니다. 총 면적이 195평이니 약 23억 4천만 원 정도 되겠네요. 다음 주에 정식 공고가 나갈 예정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좌중이 쥐죽은 듯 조용했어요. 형제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죠. 이게 어떻게 된? 큰형님이 더듬거렸어요. 형님 이미 아셨잖아요. 개발되는 거 아셨잖아요.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니 난 단지 소문만. 5천만 원이요? 23억짜리 땅을 5천만 원에 팔려고 하셨어요. 남편이 드디어 폭발했어요. 형님, 우리가 가족입니까? 어떻게 친동생한테 이럴 수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난 정말 몰랐어. 큰형님은 변명을 했지만 이미 거짓말은 들통난 후였죠. 그때 제가 결정적인 한마디를 했어요. 형님, 사실 아버지가 유언을 남기셨어요. 뭐? 유언? 저는 가방에서 유언장 사본을 꺼냈어요. 아버지는 이미 다 아셨어요. 이 땅이 개발될 것도 형님들이 욕심을 부릴 것도요. 그래서 이런 유언을 남기셨죠. 유언장을 읽어주자 형제들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어요. 특히 큰형님은 20년 전 일이 언급된 부분에서 몸을 부들부들 떨었죠. 이건 위조야. 아버지가 이런 걸 쓸 리 없어. 은행에 원본이 보관되어 있고 공증도 받았습니다. 확인하고 싶으시면 같이 가보시죠.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는지 큰형님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좋아. 그럼 너희가 다 가져. 만족하냐? 형님, 저희가 원한 건 돈이 아니에요. 단지 아버지의 뜻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큰형님은 들은 척도 안 하고 나가버렸어요. 다른 형제들도 머쓱한 표정으로 하나둘 자리를 떴죠. 그날 이후로 형제들과는 연락이 끊겼어요. 명절에도 오지 않고 제사에도 참석하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뜻을 지켰으니까요. 그로부터 6개월 후 개발 보상금이 나왔어요. 정확히 23억 4천만 원이었죠. 저희는 고민 끝에 아버지의 유언대로 하기로 했어요. 일단 10억은 지역 양로원과 보육원에 기부했어요. 5억은 장학재단을 만들어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데 썼고요. 나머지는 가족들의 미래를 위해 아껴두었어요. 손자들 교육비도 필요하고 노후 대비도 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기부 소식이 알려지자 끊겼던 막내 시동생이 찾아온 거예요. 형수님, 죄송해요. 그때 제가 용기가 없어서. 아니야, 막내야. 내가 미리 알려준 덕분에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었어. 형수님이 아버지 뜻대로 기부하신 거 보고 정말 부끄러웠어요. 저도 형님들 편에 서지 않은 게 다행이에요. 그 후로 막내 시동생과는 다시 가깝게 지내게 됐어요. 1년쯤 지났을 때 뜻밖의 소식을 들었어요. 큰형님이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다는 거예요. 사업도 망하고 큰형수와도 별거 중이라고 했죠. 남편은 형제의 정을 생각해서 병문안이라도 가자고 했지만 큰형님이 만나주지 않으셨어요. 대신 둘째 형수님을 통해 전해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큰형님이 많이 후회하신대요. 욕심 때문에 아버지 뜻도 거역하고 동생도 속이려 했다고.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면목으로 만나겠냐고. 사실 저희도 마음이 아팠어요. 돈 때문에 가족이 이렇게 되다니요. 그래서 명절에 큰형님 댁에 선물을 보냈어요. 거절하실까 봐 걱정했는데 다행히 받아주셨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후 큰형님한테서 짧은 문자가 왔어요.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단 6글자였지만 그 안에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시간이 더 흘러서 이제는 형제들이 조금씩 연락을 하고 있어요. 완전히 예전처럼 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피를 나눈 형제니까요. 가끔 아버지 산소에 가면 이런 생각을 해요. 아버지는 단순히 땅을 지키려고 그런 유언을 남기신 게 아니었구나. 욕심에 눈먼 자식들에게 교훈을 주고 싶으셨구나. 그리고 가족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싶으셨구나. 정말로 현명하신 아버지였어요. 돌아가신 후에도 자식들을 가르치시다니요. 이 일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재산은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 아버지가 제게 맡기신 재산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서 감사해요. 양로원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모습, 장학금 받은 학생들이 감사 인사를 전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아버지가 하늘에서 흐뭇하게 보고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욕심을 버리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23억이라는 큰 돈이 생겼지만 전처럼 소박하게 살고 있어요. 매주 아버지 산소에 가서 인사드려요. 이제는 개발되어서 납골당으로 모셔야 하지만 그래도 자주 찾아뵐 거예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덕분에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됐어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가족 간 재산 문제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돈보다 중요한 게 가족이에요. 그리고 욕심은 결국 모든 걸 잃게 만들어요. 우리 시아버지처럼 지혜로운 어른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재산을 어떻게 나눌까만 고민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자식들이 화목하게 지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어른들이요. 그리고 자식된 입장에서도 부모님이 남기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많든 적든 그건 부모님의 평생 노력의 결실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저희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신 아버지께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아버지 정말 존경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